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노원구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최근에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손이 덜덜 떨려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됐고 또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택시기사셨고 어머니는 야구르트 배달원이셨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시를 운전하셨고 어머니는 무거운 야쿠르트 카트를 끌고 동네 곳곳을 다니셨거든요. 여름엔 찜통 같은 더위에 겨울엔 살을 애는 추위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죠. 은미야, 엄마 아빠는 괜찮아. 우리 딸은 공부만 열심히 해.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우리 엄마 아빠 호강시켜 드릴 거야. 그래서 저는 정말 죽어라 공부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연애하자고 남자애들이 다가와도 전 공부만 했죠. 새벽 2시까지 책상에 앉아있는 건 기본이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 결과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고 부모님은 그날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대견이 커지다니. 은미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엄마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대학 졸업 후에는 회계사 시험에 도전했어요. 3년 동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죠.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김밥으로 대충 때우며 공부했어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좌절했지만 부모님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드디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셨어요. 우리 딸이 회계사가 됐어요. 이렇게 말이죠. 택시 손님들한테도 매번 자랑하셨대요. 어머니도 야쿠르트 배달하시면서 만나는 아주머니들한테 우리 딸이 이번에 회계사 됐어요 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후 저는 대형 회계법인에 취직도 했고 연봉도 꽤 괜찮았어요. 첫 월급 타자마자 부모님께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새 옷도 사드렸죠. 저는 아버지께 이제 택시 그만 모시고 쉬세요 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뭘 그만두냐 라며 웃으셨어요. 이렇게 앞으로 조금씩 더 모아서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던 때였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시더니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신 지 3일 만에 그렇게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나셨어요. 은미야, 엄마 잘 부탁해.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인공호흡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도 못하시고 겨우 입모양으로 전해주신 마지막 인사였죠. 그 순간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고 아빠, 가지 마세요 하고 울부짖었지만 아버진 결국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어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 은미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라도 정신 차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내가 있잖아. 이제부터 우리 둘이 잘 살자.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그 후로 엄마와 둘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안 계신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엄마가 계시니까 견딜 수 있었죠. 그 후로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통증이 심했어요. 생리통인가 싶었는데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었어요. 아, 이러다 쓰러지겠다. 겨우 다음 역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역 앞에 다행히 약국이 하나 보였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진통제 좀 주세요. 그때 약사가 급히 의자를 가져다주며 저를 앉혔어요. 그게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죠.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진통제만 주세요. 남편, 아니 그때는 그냥 약사였던 그 사람은 진통제를 주면서도 계속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약을 먹고 30분쯤 앉아있으니 좀 나아졌죠. 그는 따뜻한 물도 가져다 주고 초콜릿도 하나 건네줬어요. 혈당이 떨어지면 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거 드세요. 그 세심한 배려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제가 걱정돼서 약국 문을 닫지 못하고 있었대요. 이제 좀 나으세요? 혹시 집이 멀면 택시 잡아드릴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어서려는데 그가 명함을 하나 건넸어요. 혹시 또 아프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보기 시작했는데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참 선했죠. 4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실제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그 후로는 정말 운명처럼 일이 풀렸어요. 며칠 후에 감사 인사를 하러 약국에 들렀다가 커피 한잔 하자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게 시작이었죠. 은미씨, 혼자 어머니 모시느라 힘드시겠어요. 남편은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연애 경험이 거의 없던 저는 그의 따뜻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죠. 그렇게 6개월쯤 연애하고 남편이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은미씨,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날이 왔구나 싶었죠.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로 한 날.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옷도 화사하면서도 단정한 원피스로 골라 입고 화장도 얌전해 보이게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죠. 그리고 이제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뒤돌아보니 예전에 아버지와 제가 찍은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분명 단단히 벽에 박혀있던 건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가 뭔가 신호를 주시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약속한 거니까 전 그냥 나섰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말이죠. 잠시 후 도착한 남편의 부모님 댁은 연희동에 있는 꽤 큰 단독주택이었어요. 대문부터가 남달랐죠. 높은 담장에 커다란 정원, 2층짜리 양옥주택이 위엄있게 서 있었어요. 남편이 잘 사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내가 이런 집안에 들어가도 되나? 갑자기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오셨죠. 품위 있는 외모에 명품으로 온몸을 두른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이었죠. 멀리 오느라 고생했어요. 어서 들어와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거실에 들어가자 시아버지도 계셨는데 그분은 그나마 온화한 표정이었죠. 편하게 앉아요. 차는 녹차 괜찮죠?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시면서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여자들끼리만 느껴지는 그 미묘한 기류 있잖아요. 어디 하나 잘못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하는 그런 시선이었죠. 아버님은 뭐 하시나요? 시어머니의 첫 질문이었어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예전에 야쿠르트 배달 일을 하셨는데 이젠 제가 모시고 있어요. 야쿠르트 배달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는 게 보였어요.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표정에 다 드러났죠. 우리 태준이가 참 눈이 높은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제 귀엔 다 들렸죠. 순간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비록 평범한 서민이셨지만 정직하게 사셨고 저를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제가 회계사가 된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 직업이 그렇게 무시받을 일인가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표정에 다 나타나세요, 어머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저는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분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요. 어머님이 저희 집안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억지로 결혼해봤자 우리 서로 불행할 게 뻔해요. 그러자 남편은 황급히 절 따라 나왔어요. 은미씨, 잠깐만요. 놔요. 난 이미 결정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어머니 설득할게요. 남편은 간절하게 매달렸지만 전 단호하게 헤어짐을 고했죠.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미씨, 우리 좀 만나요.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의외로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땐 내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태준이가 은미씨 아니면 안 된대요. 한 달 동안 애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얼마나 속을 썩이던지. 그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난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우린 이제 두말 않고 은미씨 며느리로 받아들일게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의아했지만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동시에 남편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제게 구애했죠. 결국 저는 마음을 돌렸어요. 사실 남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을 다시 해보니 은미씨가 좋은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시어머니는 제 생년월일을 가지고 점집에 가서 사주를 봤대요. 남편과 제 궁합이 하늘이 정해준 천생연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태도를 바꾼 거였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순금 팔찌를 선물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새아가,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내가 처음엔 실수했지만 이젠 진짜 내 딸처럼 생각할게. 그때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영등포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제가 출근할 때 현관까지 나와서 여보, 오늘도 파이팅! 하며 뽀뽀해주고 퇴근하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놓고 절 기다렸죠. 약국 일이 끝나도 피곤한 기색 없이 집안일도 도와주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여보, 오늘 힘든 일 없었어? 응, 괜찮아. 당신은? 나야 뭐 약국에 단골 할머니들이 또 혈압약 타러 오셔서 한참 수다 떨다 가셨지. 이렇게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소소한 일상이 저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주말엔 함께 마트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근교로 드라이브도 갔죠. 이렇게 부부끼리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늘 항상 시어머니가 문제였죠. 생각해보면 결혼 초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어요. 신혼집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뭔가 수상했죠. 어머, 새아가, 현관에 빨간 고추 왜 안 걸어놨어? 네? 빨간 고추요? 그래, 집안에 악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현관에 빨간 고추 걸어야지. 넌 정말 기본도 모르는구나.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다음에 오실 때 직접 빨간 고추 한 줄을 가져와서 저희 집 현관에 걸어 놓으셨어요. 신혼집 현관에 웬 빨간 고추냐고 남편한테 투덜거렸더니 남편은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원래 미신 같은 거 좀 믿어. 그냥 걸어두자. 뭐 나쁜 건 아니잖아.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어르신들은 다들 원래 미신 같은 거 조금씩은 믿으시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저녁 먹으러 시댁에 갔는데 제가 무심코 문지방을 밟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부악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이 새아가, 문지방 밟으면 안 돼!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더니 시어머니가 급히 소금을 가져와서 문지방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문지방은 조상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야. 밟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 어떻게 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죄송해요, 어머님. 몰랐어요. 몰랐다고? 예, 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건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지. 그 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문지방을 피해서 큰 보폭으로 넘어다녔어요. 우스꽝스러웠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어쩔 수 없었죠. 또 한 번은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제가 무의식 중에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번에 저를 노려보는 거예요. 새아가, 밤에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고 했어. 특히 집안에선 절대 안 돼. 아, 네, 죄송해요. 가장 황당했던 건 손톱 깎는 일이었어요. 하루는 시댁에서 자고 가기로 했는데 저녁에 손톱이 길어서 깎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손톱 깎기를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돼. 귀신이 그 손톱 가져가서 너로 변신한대. 네? 아니, 어머님,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믿으세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에선 절대 밤에 손톱 발톱 못 깎아. 알았어?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해서 확인까지 했어요. 새아가, 혹시 오늘 밤에 손톱 안 깎았지? 아유 참, 어머님도. 네, 안 깎았어요. 염려 마세요. 발톱도? 네, 발톱도요. 잘했어. 꼭 낮에만 깎아야 해. 그것도 금요일은 피하고.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그냥 맞춰드리라고만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 그리고 이왕이면 찝찝한 건 안 하면 좋은 거지 뭐. 안 그래?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뭔가를 몰래 가져가는 것 같았죠. 처음엔 제 머리빗이 없어졌고 그 다음엔 칫솔, 수건 같은 것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여보, 내 머리빗 못 봤어? 글쎄, 못 봤는데. 화장실에 없어? 아니, 분명 여기 화장대 위에 뒀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제가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핸드백에서 제 빗을 보게 됐어요. 화장실을 가려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열린 가방 안을 본 거였죠. 왜 말도 없이 내 빗을 가져가셨지? 순간 소름이 돋고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어머님, 혹시 제 빗 보셨어요? 화장대에 뒀던 건데 못 찾겠네요. 저는 일부러 떠보듯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순간 당황하는 게 보였죠. 빗? 글쎄, 못 봤는데. 아, 그래요? 근데 어머님 가방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봤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이, 그게 잠깐 빌려 쓰려고. 빌려 쓰신다고요? 제 머리빗을요? 왜 말씀도 없이 가져가셨어요? 아이, 그게 이렇게 빗을 가방에 두면 운이 좋아진다길래.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전 미신 따위 안 믿어요. 앞으로는 제 물건 함부로 가져가지 마시고 이상한 미신 같은 것도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그 후로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신의 밑자도 꺼내지 않았죠. 그리고 올해 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저희 부부를 앉혀놓고 뭔가 중대 발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시어머니가 뜸을 들이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 영등포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느라 매일 지하철에서 1시간씩 서 있고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아주 마음이 아파.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나 싶었죠.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한테 강남에 아파트를 사줄게. 30평짜리로. 이미 알아봐둔 물건도 있어. 다음 주에 같이 가서 보자.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미신에 빠져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준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약속했던 날이 되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강남의 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여기야. 어때? 시어머니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교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구축 아파트였어요. 외관은 확실히 낡았지만 위치는 정말 좋았죠. 역세권에다가 학군도 좋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확실히 오래된 티가 났어요. 벽지는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주방 싱크대도 예전 스타일이었죠. 화장실 타일도 깨진 곳이 몇 군데 보였고요. 좀 낡긴 했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뜯어 고쳐줄 거야. 리모델링 완전히 새로 해서 신축 아파트처럼 만들어줄게. 그날 시어머니는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현금으로 일시불이세요? 하고 물을 때 당연하죠. 하고 대답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죠. 이 소식이 퍼지자 주변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전화로 몇 번이나 되물었죠. 은미야, 진짜야? 시어머니가 강남에 아파트를 사준다고? 응, 엄마. 나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세상에, 너 정말 시집 잘 갔구나.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앞으로 시어머니께 잘해드려. 회사 동료들도 부러워했어요. 와, 대박. 은미씨 남편 금수저구나. 강남 30평이면 30억은 넘을 텐데 완전 부럽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 완전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네. 얼마 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아낌없이 돈을 쏟아부었죠. 예, 이왕 하는 거 최고급으로 하자. 대리석이든 원목이든 너 마음에 드는 걸로 다 골라. 인테리어 업체는 시어머니가 직접 선정했어요. 들어보니까 연희동 부천에서 유명하다는 곳이었죠. 여기가 제일 실력이 좋대.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했어. 공사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갔어요. 타일 한 장이라도 삐뚤게 붙이면 다시 해야 해요. 우리 며느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드디어 공사가 끝났어요. 낡은 구축 아파트가 완전히 새 집으로 변신했죠. 하얀 대리석 바닥에 고급 벽지, 최신식 주방까지 정말 호텔도 부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사하는 날에도 직접 오셔서 열심히 이사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안방 장롱 뒤쪽이나 보일러실 같은 곳에도 오래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구석구석 청소가 잘 됐나 확인하는 거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가 보다 했고요. 그리고 저녁엔 시어머니가 집들이 선물이라며 거실에 큰 화분을 놓고 가셨어요. 이건 금전수야. 복이 들어온대.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 우리 손주도 빨리 안겨주고.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저희가 더 잘할게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새집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정말 꿈만 같아. 우리가 강남에 집이 생기다니. 엄마한테 정말 감사해야 해. 나도 이런 큰 선물을 주실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요즘 나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게, 많이 변하신 것 같아.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도 미신에 그렇게 빠져있던 분이. 순간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사도 하고 좋은 날인데 괜한 의심하지 말자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첫날 밤부터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분명 피곤한데도 뒤척이기만 했죠. 그리고 밤 11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친정엄마였죠. 엄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은미야, 지금 당장 와. 남편은 재우고 조용히 나와. 엄마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이사 피로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죠.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가는 내내 불안감이 커져만 갔어요. 잠시 후 친정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정말 심각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급하게 불렀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어요. 은미야, 일단 진정하고 들어. 너희 새집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하다니? 무슨 말이야? 엄마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떤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엄마 친구 영희가 보내준 건데. 영희 아줌마? 그 도배 일하시는 분? 엄마가 보여준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벽지를 바르기 전 시멘트 벽면에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는 종이들이 마치 벽을 도배한 것처럼 겹겹이 붙어 있었죠. 이게 뭐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다음 사진을 넘겼어요. 그건 분명 인테리어가 완성된 후에 우리 집 사진이었죠. 은미야, 이건 네 집 맞지? 맞아, 우리 집이야. 이게 뭐야 대체? 영희 아줌마가 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까 전에 영희랑 전화를 했어. 내가 너 강남으로 이사 갔다고 자랑했거든. 근데 영희가 마침 자기도 얼마 전에 강남의 어떤 아파트에 리모델링 도배 일을 하러 갔다 왔는데 그 집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야. 벽지 바르기 전에 온통 벽에 부적투성이고 인부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영희가 혹시나 해서 사진을 찍어뒀대.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그런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네 집 주소 얘기하니까 영희가 깜짝 놀라면서 바로 사진 보내준 거야. 말도 안 돼. 이게 정말 우리 집이라고?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가 분명히 기억한대. 며칠 전 공사였고 집주인이 60대 후반 여자분이었는데 엄청 깐깐하고 공사 감독했다고. 은미야, 이거 네 시어머니가 한 거 맞지?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시어머니를 가리키고 있었죠. 영희가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집 전체를 부적으로 도배하는 건 처음 봤대. 공사하면서도 계속 으스스했다고. 그리고 이상한 게 또 있어. 영희가 우연히 들었는데 네 시어머니가 전화로 누구랑 통화하면서 며느리 사주팔자를 말하더래. 그리고 기 빼기, 운 옮기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은미야, 이건 심각한 거야. 네 시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라고. 저는 갑자기 예전에 시어머니가 제 빚을 가져갔던 것이 생각났어요. 어쩌면 그것도 단순히 제 빚을 빌렸던 게 아니라 그 빚에 있는 제 머리카락을 가져갔던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사실 우리 시어머니 미신에 미친 사람이야.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다 털어놨어요. 문지방 밟으면 안 된다는 것,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는 것, 제 물건들을 몰래 가져갔던 것까지 모두 다 말이죠. 엄마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어? 넌 왜 그런 얘기를 진작 안 했니? 남편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참긴 뭘 참아? 이건 참을 일 아니야. 이 부적들 봐. 이게 정상이야?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건 분명 정상이 아니었죠. 영희가 그러는데 이런 부적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주술이래.
쉽게 말하면 네 운을 빼앗아서 네 남편한테 주려는 거야. 네가 그 집에 살수록 네 운은 나빠지고 대신 남편 운은 좋아진다는 거지. 은미야,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너 거기 더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어요. 남편한테는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꿈속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대를 잡고 계셨어요. 생전 모습 그대로였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뒤돌아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은미, 아빠가 지켜줘야 하는데. 아버지의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아빠 울지 마. 나 괜찮아. 은미야,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하늘에서 지켜만 봐야 하는 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아빠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해. 아빠 탓 아니야. 잠시 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슬픈 표정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아빠를 더 이상 슬프게 할 수 없어.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걸려있는 곳으로 갔죠.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갑자기 떨어졌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저는 손을 뻗어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어 봤습니다. 아빠, 그때 나한테 경고해 주려고 했던 거죠?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지만 이제는 그 웃음 뒤에 숨은 걱정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아빠. 그땐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까지 신호를 보내줬는데 나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알아요, 아빠. 하늘에서도 날 지켜보고 계시는 거. 그날 액자가 떨어진 것도 오늘 꿈에 나타나신 것도 다 날 지켜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빠가 이렇게 하늘에서도 날 지켜주려고 애쓰는데 나도 나를 지켜야죠. 아빠 딸답게 당당하고 지혜롭게. 어느새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아빠, 이제 울지 마세요. 제가 잘 해낼게요. 아빠가 가르쳐주신 대로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면서도 지혜롭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게요. 저는 액자를 제자리에 다시 걸면서 다짐했어요. 아빠가 택시 운전하시면서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은미야, 인생은 운전이랑 똑같아. 방향을 잘 잡고 신호를 잘 지키고 위험한 길은 피해가면 돼. 이제 제가 제 인생의 운전대를 제대로 잡아볼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은 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아프셔서 아무래도 며칠 더 친정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장모님 많이 아프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으실 것 같아. 남편에게 거짓말하는 게 마음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마누라 전화야? 잠깐 나 좀 바꿔봐. 곧이어 시어머니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예, 너 왜 집에 안 들어와?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꾸며준 집을 놔두고 빨리 돌아와. 곧 들어갈게요, 어머님.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인을 통해 사립탐정을 소개받았어요. 전직 형사 출신으로 이 업계에서는 꽤나 유명하신 분이었죠. 시어머니를 조사하고 싶다고요? 네, 특히 어디를 자주 가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요.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친정에 있으면서 핑계를 댔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난리였죠. 예, 아가, 너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태준이도 혼자 있기 힘들어해.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은 꼭 갈게요. 내일 하면서 벌써 일주일째야. 아니, 너는 기껏 좋은 집 사줬더니 왜 친정에만 있는 거야? 엄마가 정말 많이 아프셔서.
아니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입원시켜야지. 네가 거기서 뭘 해줄 수 있다고 일주일씩이나 붙어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내일은 진짜 오는 거야? 약속할 수 있어? 네, 갈게요. 확실하게 대답해.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오후에요. 오후 몇 시? 정확하게 말해봐. 3시쯤? 3시? 늦어도 3시까지는 오는 거지? 만약 또 안 오면 내가 직접 친정으로 찾아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초조함을 넘어 절박함까지 묻어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럴수록 저는 더 그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죠. 그 사이 5일이 지나고 사립탐정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어요. 사모님, 일단 확인된 것만 말씀드리면 시어머님이 거의 매일 종로구의 한 점집에 가십니다. 최보살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인데 보통 한 번 들어가시면 2-3시간씩 계시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갈 때마다 현금 봉투를 들고 가시는데 한 번에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많이요? 네, 그 은행에서 현금을 찾는 게 확인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점집에 가시니까 한 달이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이면 웬만한 중소기업 신입사원 1년치 연봉과도 같은 돈이잖아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그 안에서 시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었죠. 혹시 그 점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한번 잠입 조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탐정이 가져온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모님, 그 건물 뒤편 창문으로 안이 좀 보이는데 거길 통해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앉아있고 앞에는 화려한 무속 의상을 입은 최보살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단 위에는 제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네, 제 시어머니는 정말로 절 저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하자 정말 정이 딱 떨어지더군요. 그런데 그때 탐정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최보살이라는 사람 알아보니 사기 전과가 있더군요. 10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고소당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답니다. 뭐라고요? 심지어 사기꾼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답니다. 최보살 부적하면 꽤나 알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적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모님 이번에 이사 가셨다는 그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때도 최보살이 개입했어요. 부적 위치며 종류며 다 최보살이 지시한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아파트를 사준 건 사실 선물이 아니라 함정이었던 거예요. 저를 그 집에 두고 제 운을 빼앗아 남편에게 몽땅 주려는 계략이었던 거죠.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엄마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예. 너 도대체 집에 안 들어오고 일주일째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내일은 무조건 들어와! 네 어머님, 내일은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다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남편에게도 알리고 정당하게 맞서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과연 남편이 이 사실을 믿어줄까 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이상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있을 수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을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여기서 만나자고 했어? 집에 가면 되는데.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보, 내가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충격적이더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봐. 저는 영희 아줌마가 보내준 사진부터 먼저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벽지 뒤에 부적들이 붙어있는 바로 그 사진들이었죠. 이게 뭐야? 우리 집이야. 리모델링 하면서 찍은 사진이래.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도 안 돼. 아니, 왜 이런 게 우리 집에 있어? 어머니가 하신 거야. 뭐? 우리 엄마가?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왜 이런 짓을 해? 저는 사립탐정이 찍어온 사진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최보살 점집에 드나드는 사진, 현금 봉투를 들고 있는 사진, 그리고 제 사진 앞에서 절하는 사진까지 전부 남편에게 보여줬죠. 어머니, 지난 6개월 동안 최보살이라는 무당한테 돈까지 갖다 바치셨더라. 그런데 그 무당한테 뭘 비셨는지 알아? 당신 사업 잘 되라고, 나한테 올 행운 당신한테 모조리 가라고 비셨대. 에이,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가 미신 좀 믿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남편은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세상 어느 자식이 자기 부모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고 다닌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서 직접 두 눈으로 사실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자.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렇게 저희는 교대역 아파트로 향했어요.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저는 영희 아줌마가 알려준 위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 장롱 뒤 좀 봐. 장롱을 좀 밀어내자 빨간 부적 여러 장이 줄줄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보일러실도 확인해보자. 보일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보일러 뒤편 벽에 제 사진이 거꾸로 붙어 있었고 그 주변에는 머리카락이 엉킨 인형도 숨겨져 있었죠.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정말 이런 짓을 벌였다고?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할 순 없어. 아니,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어? 내 엄마가 내 아내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어. 당신 잘못 아니잖아. 아니야, 내가 바보였어. 난 그냥 엄마가 미신 좀 믿는다고만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랬어.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집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부적이 안 나온 곳이 없었죠. 화장실 천장,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 뒤, 심지어 신발장 안쪽에서도 부적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몇 개나 숨겨놓은 거야? 세어보니 부적만 47장이 나왔어요.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이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잠깐, 아직이야. 우리 더 준비해야 해. 뭘 더 준비해? 최보살도 엮어야 해.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최보살은 사기 전과도 있어. 이번에 제대로 벌을 받게 해야 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 어쨌든 엄마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날 저는 모든 부적과 주술 도구들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봉투에 담았어요. 경찰에 제출할 증거품이었죠. 여보, 우리 오늘은 호텔에서 자자. 그래, 여기선 참마 무서워서 못 자겠다. 그렇게 호텔로 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엄마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몰라줘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집은 어떻게 하지? 집은 돌려주면 돼.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곳에서 살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엄마 없이.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저희가 머물고 있는 호텔로 불렀어요. 집에서 만나긴 싫었고 또 그렇다고 공개된 장소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먼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니? 어머님이 그간 제게 해오신 일들의 증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무슨 증거? 내가 너한테 뭘 했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한 얼굴로 오리발을 내밀었고 그 모습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하나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벽지 뒤에 붙어있던 부적들, 보일러실에 숨겨져 있던 제 사진과 인형, 그리고 최보살 점집에 드나드는 시어머니 사진까지. 이 일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건지 사진들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이 사진들은 대체 다 뭐야? 이거 점집 같은데? 당신 여기 가서 뭐 한 거야? 아버님, 어머님이 6개월 동안 최보살이라는 무당과 같이 부적을 써서 저를 저주했어요. 제 운을 빼앗아서 남편한테 주려고요. 뭐? 그게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리야? 태준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얘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아니지? 시어머니는 잠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가 싶더니 이 사진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는 이상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내가 그랬어. 근데 그게 뭐? 다 우리 아들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미쳤어? 며느리한테 저주를 걸었다고? 아이, 저주 아니야. 그냥 운을 조금 조정한 거지. 아이, 보살님한테 물어보니까 얘 팔자가 너무 세서 우리 아들이 기가 죽는다고 그러잖아. 아이, 그러니 어떻게 부적이라도 써야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되고 말고. 최 보살님이 얼마나 용한데. 여태까지 보살님이 너 결혼하는 거며 뭐며 다 맞추셨어. 너 작년에 같은 건물에 약국 생겨서 맨날 죽상이었잖아. 그게 다 네 마누라 때문이래. 너 그나마 보살님 부적 덕분에 사업 안 망하고 버티고 있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근데 그렇게 용한 무당이 왜 자기 앞날에 먹구름 낀 거는 몰랐을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그 최보살인지 뭔지 경찰에 신고했거든요. 물론 어머님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실 거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도끼 눈을 뜨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네가 감히 날 신고해? 야, 30억이 넘는 집을 사줬는데 감사는커녕 신고를 해? 이 패은망덕한 것. 그리고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아들 잘 되게 하려는 게 죄야? 우리 아들만 잘 될 수 있다면야 부적 100장도 더 쓸 수 있어 나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부적 그거 다 효과 없어요. 부적이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가족 간에 분란이 생겼겠어요? 오히려 그놈의 부적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기만 하고. 이게 뭐냐고요 대체. 그건 네가 방해해서 부정 타서 그런 거지. 너만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 아니요, 애초에 사기였어요. 최보살 그 여자 어머님 같은 부자들 등쳐먹고 돈이나 뜯어먹는 사기꾼이라고요. 이어서 남편이 덧붙였어요. 엄마, 최보살 전과 기록 있는 건 알아? 10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할머니들 돈 뜯어먹고 기소됐었대.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최보살님은 영험한 분이야. 네, 영험하긴 영험하죠. 어머님 통장에서 1억 5천만 원씩이나 빼갔으니 그 재주가 얼마나 용해요. 저는 일부러 1억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했고 예상대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니? 지금 내가 들은 소리가 맞아? 대답해! 정말 그 돈을 무당한테 갖다 줬어? 시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니, 우리 아들 잘 되라고 그랬지. 아이 여편네가 미쳤나? 차라리 그 돈으로 아들 사업을 도와주지. 그 피 같은 돈을 무당한테 갖다 줘. 당신이 제정신이야? 아니, 당신이 보살님을 몰라서 그래. 당신도 보살님을 만나보면 내 마음 다 이해할 거야. 난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런 것뿐이라고.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이야.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인지 입을 다물었죠. 그때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는 이미 결정했어요. 집은 돌려드릴 테니 저희와 연 끊어주세요. 뭐? 태준아, 연을 끊자니?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야. 어떻게 연을 끊자는 말을 해?
엄마가 은미한테 한 짓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저희 부부 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마지막 인내심을 쥐어짜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진짜로 이 일을 위한다면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미신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하시라고요. 시끄러!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날 가르치려들어!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알아? 애비 없는 거, 지질이 복도 없는 거 기껏 받아줬더니 이렇게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놔? 그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가자! 창피해서 더 못 있겠다! 여보 잠깐만, 나 아직 할 얘기 남았어! 아이 그만하고 가자고! 더 망신살 뻗치기 전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그래, 잘 살아봐라. 니들이 보살님 부적발 없이 어디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두고 볼 줄 알아. 하지만 그게 시어머니의 마지막 악다군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날로 시어머니를 정신과에 데려갔고 강제로 상담을 받게 했거든요. 일주일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집사람 대신 이렇게 사과하마. 그리고 너희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받기로 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 발목 잡지 않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태준이랑 너 둘만 생각하고 살아. 감사합니다. 집안 시끄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어. 그런 소리 말거라. 아참, 그 최보살인지 뭔지 아는 그 사기꾼은 사기죄로 구속됐다며? 네, 안 그래도 저희도 어제 연락 받았어요. 다행이죠. 앞으로는 그런 짓 못하고 다닐 테니. 그래, 잘 됐구나. 에휴, 너희 시어머니는 어쩌다 그런 사기꾼한테 속은 건지.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고 그 사건 이후 어느새 6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서초구 아파트를 완전히 정리하고 영등포의 아담한 전세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서초구의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희에겐 이곳이 진짜 천국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계속 연락하려 했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시어머니는 끊어냈죠. 엄마, 치료 다 받고 정상이 온전해지면 그때 다시 연락해. 그 전까지 연락하지 마. 시아버지에게서 가끔 전해 듣기로는 시어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곤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무속신앙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도 일종의 불안장애와 강박증 때문이었다고 하던데 글쎄요,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최보살은 결국 사기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도 여럿 나타났거든요. 강남 일대의 부유한 여성들을 상대로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는 게 드러났죠. 법정에서 최보살을 마주쳤을 때 그 여자는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영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편취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최보살에게 준 1억 5천만 원은 일부만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전액 회수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대체 그 큰 돈을 어디에 써버린 건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성형하는 데 돈을 엄청 썼다더군요. 참 여러모로 정신 나간 여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무엇보다 좋은 건 정신적인 평화였어요. 더 이상 문지방을 조심할 필요도,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는 잔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도 친구들은 가끔 제게 이렇게 물어요. 그 좋은 강남 아파트 포기하고 후회 안 해? 아무리 그래도 그게 30억짜린데.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늘 똑같습니다. 전혀.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었어. 그리고 30억짜리 감옥보다 3억짜리 자유가 나아. 정말 그래요.
비록 작은 전세지만 이곳엔 부적 하나 없고 저주도 없고 오직 사랑과 평화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엔 작은 행운들도 찾아왔어요. 남편의 약국이 잘 되기 시작했고 저도 승진했거든요. 시어머니의 요상한 부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운이 저희를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역시 운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미신과 주술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행복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었어요. 부디 모든 며느리들이 저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정말 후련하고 시원하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